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어느 늦은 밤 차가운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집안은 고요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폭풍우보다 더 시끄럽습니다. 그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본인이 사고 싶은 구두 한 켤레 대신 아이의 학원비를 결제했고 친구들과의 술자리 대신 야근 수당을 택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거울을 본 그는 낯선 노인을 마주합니다. 열정은 사라지고 의무감만 남은 텅 빈 껍데기 같은 자신을 말이죠. 더욱 가슴 아픈 건 그가 기대했던 가족들의 반응입니다. 고맙다는 말 대신 당연하다는 태도대로는 아빠가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는 서운한 원망까지. 그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왜 헌신하면 헌신짝이 된다는 잔인한 농담이 그의 인생에서는 다큐멘터리가 되어버린 걸까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불편하지만 반드시 직면해야 할 진실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가족을 위해 나를 지워가며 희생해서는 안 되는 심리학적 이유입니다. 우리는 흔히 희생을 숭고한 미덕으로 배웁니다. 하지만 심리학의 렌즈로 들여다본 희생은 때로 독이 든 성배와 같습니다. 주는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고 받는 사람의 자립심을 마비시키며 결국에는 사랑해야 할 관계를 증오의 관계로 뒤바꿔 놓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삶을 뒷전으로 밀어두고 있다면, 혹은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왜 아무도 몰라줄까 라는 억울함이 가슴 한구석에 고여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희생에 집착할까요? 사실 그 기저에는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조건부 자존감이 숨어 있습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른들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희생이라는 화폐로 지불하려 합니다. 내가 힘들수록, 내가 더 참을수록 가족이 행복해질 것이라는 착각. 하지만 여러분, 물이 없는 샘물에서 어떻게 남의 목을 축여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메말라가는데 가족이 건강하게 자랄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희생을 먹고 자란 자녀는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평생 지고 살거나, 반대로 타인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는 자기중심적인 괴물로 성장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희생의 굴레를 끊어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제부터 한 남자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왜 희생의 늪에 빠지는지, 그리고 그 늪이 어떻게 우리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지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남자의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혹은 여러분 부모님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자랐습니다. 가난했던 집안 형편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죠.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포기하고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월급의 80%를 부모님께 보내고 동생들의 학비를 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의 청춘은 빛이 발했고, 정작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는 잊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숭고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어딘가 모르게 답답함이 밀려오시나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분화의 결핍이라고 부릅니다. 타인의 감정과 욕구를 자신의 것과 분리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함몰되어버리는 상태 말입니다. 그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을 때도 이 패턴은 반복되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를 위해 그는 철저히 지워졌습니다. 그는 가족이 웃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사실 그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결핍의 파도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억눌린 욕망은 서서히 보상심리라는 괴물로 변해갔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희도 이만큼은 해야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마다 가족과의 거리는 멀어져만 갔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희생이 사실은 채무증서를 작성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게 된 것이죠. 그는 왜 기쁨으로 시작한 희생이 결국 비극적인 부채관계로 전락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혼동하는 두 단어, 헌신과 희생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헌신은 내가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기쁨의 에너지입니다. 반면 희생은 내 것을 깎아내어 타인을 채워주는 뺄셈의 에너지입니다. 뺄셈이 계속되면 결국 남는 것은 0 혹은 마이너스뿐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신기하게도 마이너스가 되면 반드시 어디선가 그 부족분을 채우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정욕구와 통제욕구입니다. 희생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통제하려 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인생을 바쳤으니 너는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을 가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의 희생을 숨막혀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선물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무거운 부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대가 없는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정말 순수한 선물이라면 기쁘겠지만 만약 그 선물을 준 사람이 나를 위해 본인의 식사까지 굶어가며 마련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아마 기쁨보다는 부담감과 죄책감이 앞설 것입니다. 가족 간의 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식에게만 몰두할 때 자식은 부모의 행복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심리적 과부하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이기적으로 나만 챙기며 살아야 한다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 자신을 온전하게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충만할 때 비로소 타인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건강한 에너지가 생깁니다. 방금 말씀드린 남자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은퇴 후 공허함을 견디지 못하고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는데 남은 것은 병든 몸과 소원해진 가족관계뿐이었습니다. 그는 상담실을 찾아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상담사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지만 단 한 사람에게는 최악의 가해자였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에게 말이죠. 자신을 학대하며 남을 위하는 행위는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유통기한이 정해진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폭발하거나 혹은 차갑게 식어버려 주변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우리는 희생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자신의 나약함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 그들이 원해서인가요? 아니면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인가요? 혹은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가족이 무너질 것이라는 오만함 때문인가요?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과제의 분리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가족의 행복은 가족 구성원 각자의 과제입니다. 내가 대신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희생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과제에 지나치게 개입합니다. 자신이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함으로써 오히려 가족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박탈합니다. 결과적으로 희생은 가족을 무능하게 만듭니다. 엄마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집의 아이들이 왜 성인이 되어서도 자립하지 못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엄마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엄마의 과도한 희생이 아이의 자생력을 갉아먹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희생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버리고 상생이라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돌보는 것에 대한 죄책감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것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남자는 상담을 통해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것은 가족의 성공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대화하는 소소한 일상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는 그 일상을 희생이라는 명목으로 제물로 바쳐버렸습니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저당 잡혔지만 결국 돌아온 미래에는 행복의 씨앗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희생이라는 쇠사슬을 감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죄수이자 간수로 만들며 말이죠. 우리는 왜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동안 희생을 미화해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효와 헌신은 절대적인 가치로 숭상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희생의 미덕보다 자존감의 가치가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나를 잃어버린 채 얻은 가족의 평화는 가짜입니다. 그것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과 같습니다. 이제 그 살얼음판 위에서 내려와 단단한 땅을 밟아야 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가족의 무리한 요구나 기대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절은 공격이 아닙니다. 거절은 건강한 경계선을 긋는 행위입니다. 경계선이 명확할 때 비로소 서로를 인격체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경계선이 무너진 관계는 침범과 간섭으로 얼룩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가족 안에서 건강한 경계선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요구에 매번 휘둘리며 속으로만 앓고 계신가요? 만약 후자라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희생의 발걸음을 멈춰야 합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돌보지 못해 비명을 지르고 있는 나의 내면 아이, 그리고 내가 다 해주는 바람에 성장을 멈춰버린 내 가족의 민낯말입니다. 희생을 멈춘다고 해서 가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자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고, 부모는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빛나면 됩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주변 행성들을 따뜻하게 비출 수 있습니다. 태양이 자신의 빛을 쪼개서 행성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빛날 때가 온기가 자연스럽게 가족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왜 희생을 멈춰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심리학적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희생이라는 달콤한 유혹이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희생이 가져오는 보상 심리의 저주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준 만큼 받지 못할 때 분노하게 되는지, 그 분노가 어떻게 가족을 파괴하는지 실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중년 여성이 상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자식을 위해 30년을 헌신했습니다. 자신은 시장에서 싼 옷만 사입으면서도 딸에게는 명품 가방을 사주었고, 남편의 승진을 위해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결혼을 앞두고 엄마처럼 살기 싫다며 독서를 내뱉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며 오열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어머니의 심정이 이해가 가시나요? 아마 많은 분이 공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딸은 왜 엄마에게 그런 잔인한 말을 했을까요? 딸의 입장에서는 엄마의 희생이 거대한 부채였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자신 때문인 것 같아 늘 마음이 무거웠고, 엄마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숨이 막혔던 것이죠. 결국 딸은 그 부채감에서 도망치기 위해 엄마를 밀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희생의 비극입니다. 주는 사람은 사랑이라, 믿지만 받는 사람은 빚이라 느낍니다. 빚은 갚지 못하면 도망가고 싶은 법입니다. 결국 희생은 소중한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어머니는 자신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남편과 딸이라는 타인의 삶에 기생하고 있었던 셈이죠. 기생하는 삶은 필연적으로 상대방의 반응에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상대가 고마워하면 천국에 있는 것 같다가 도조금이라도 소홀하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불안정한 정서 상태가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가족들은 엄마 눈치를 보게 되고 엄마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 거짓 연기를 하게 됩니다. 진실한 소통은 사라지고 가식적인 평화만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반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 솟아나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를 대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대접해 주겠습니까? 내가 나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순간 타인도 나를 제물로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기심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자기애는 타인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지지만, 맹목적인 희생은 타인에 대한 원망으로 귀결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족을 위해 더 희생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해져서 가족에게 그 행복을 전염시킬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취미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최근에 오로지 나만을 위해 돈과 시간을 써본 적이 언제인가요? 이 질문들에 선뜻 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위험한 희생의 질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엔진 과열로 곧 멈춰버릴 자동차처럼 말이죠. 가족이라는 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쉬어야 하고 여러분은 즐거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바람이 불 때 가족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뿌리가 썩어가는 나무는 아무리 가지를 넓게 뻗어도 결국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뿌리는 안녕하신가요? 혹시 희생이라는 곰팡이가 뿌리를 갉아먹고 있지는 않나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무의식 중에 내뱉는 희생의 언어들이 어떻게 가족 간의 대화를 단절시키는지, 그리고 그 언어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내가 너 때문에 참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듣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아시나요? 이 말은 곧 너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은 더 행복했을 거야 라는 비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선택을 타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아주 무책임한 표현이죠. 희생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선택권을 타인에게 넘겨버립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논리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그 선택을 한 것은 본인입니다.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합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억울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선택했으니 결과가 어떻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지만 희생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선량하고 헌신적인데 너희는 왜 악역을 자처하느냐는 식의 공격적인 태도가 형성됩니다. 이런 태도는 가족 구성원들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아빠가 힘들게 돈 벌어오는데 공부 안 하냐는 말엄마가 너희 뒷바라지 하느라 허리가 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말. 이 모든 말들이 가족의 가슴에 주 홍글씨를 새깁니다. 죄책감으로 통제하는 관계는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설령 겉으로는 말을 듣는 척해도 마음속에는 반항의 씨앗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하여 관계를 산산조각냅니다. 여러분은 가족에게 죄책감을 선물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자유를 선물하고 싶으신가요?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엄마가 자기 삶을 즐기며 활짝 웃을 때 아이는 비로소 안도하며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아빠가 자신의 꿈을 줬으며 열정적으로 살아갈 때 자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인생의 가치를 배웁니다. 100마디 교훈보다 강력한 것은 부모가 스스로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희생의 언어를 사랑의 언어로 바꿔봅시다. 내가 너 때문에 참는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했어. 그리고 이 선택이 나를 행복하게 해 라고 말해보세요. 주체가 나로 바뀌는 순간 억울함은 사라지고 책임감과 만족감이 찾아옵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마음가짐에 따라 그것은 고통스러운 희생이 될 수도 즐거운 기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가족을 위한 의무감으로 점철된 하루였나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기쁨이 가족에게 흘러들어간 하루였나요? 만약 오늘 하루가 너무 고달팠다면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희생은 마약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칭찬받고 인정받는 느낌에 취해 계속하게 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큰 희생을 요구받게 되고 결국에는 자아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 중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 나만의 욕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을 저버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을 진심으로 존중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희생이 자녀의 심리 발달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부모의 희생이 어떻게 자녀의 독립심을 죽이고 의존적인 성격을 만드는지 그 놀라운 심리학적 메커니즘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희생이 어쩌면 아이의 앞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일지도 모른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많은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을 최고의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를 과잉 보호 혹은 심리적 유착이라고 부릅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고 희생할 때 자녀는 실패를 통해 배우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근육은 저항을 받을 때 자라납니다. 마음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스스로 극복해봐야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부모가 희생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장애물을 미리 치워버리면 아이는 유리 멘탈을 가진 어른으로 자라게 됩니다. 세상은 부모님처럼 나를 위해 희생해주지 않습니다. 사회에 나간 자녀는 작은 좌절에도 쉽게 무너지고 타인이 자신을 위해 희생해주지 않는 것에 분노하게 됩니다. 이른바 공주병왕자 병이라고 불리는 자기애적 인격장애의 씨앗이 바로 부모의 과도한 희생에서 발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부모의 희생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무의식 중에 희생을 강요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하면서 도정작 본인도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혹은 똑같이 희생의 늪에 빠지는 반복 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건강한 부모는 자녀에게 삶의 즐거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고통을 견디는 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체적으로 행복을 창조할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도 학벌도 아닙니다. 바로 부모 자신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는가 하는 모델링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뒷모습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찌든 일상에 지쳐 한숨 쉬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본인의 삶을 개척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인가요? 아이들은 부모의 입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희생하며 괴로워할 때 아이들은 행복해지는 법 대신 고통받는 법을 배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자신을 아끼고 돌볼 때 아이들은 비로소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기에 가족을 위해 희생하지 말라는 말은 곧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해야 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가 가족관계에서는 더욱 절실하게 적용됩니다. 이제 우리는 희생의 마침표를 찍고 사랑의 쉼표를 찍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희생의 부정적인 단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족 안에서 아예 희생하지 않고 살기란 불가능해 보입니다. 누군가는 밥을 해야 하고,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하며, 누군가는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삶에는 어쩔 수 없는 역할과 책임이 따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똑같이 설거지를 하더라도 내가 가족을 위해 기꺼이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과 나만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느냐며 억지로 하는 희생은 천지 차이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내적 동기라고 합니다. 외부의 압박이나 의무감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네. 안의 즐거움과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희생을 기여로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이만큼까지만 할 수 있어. 그 이상은 무리야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감정의 그릇도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그릇이 넘치기 전에 스스로를 돌봐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서 다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관계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짐을 나누어 질 때 비로소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건강하게 굴러갑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평화는 독재국가의 평화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진정한 민주적인 가족은 서로의 욕구를 존중하고 타협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곧 사랑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여러분은 갈등이 무서워 입을 닫고 희생을 택하고 있지는 않나요? 갈등은 성장의 신호입니다. 서로의 경계선이 부딪힐 때 생기는 파열음이죠. 그 소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소리를 통해 우리는 서로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